안녕하세요. 우회 상장한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2010년 기사고요. 셀트리온과 네오세미테크입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되었고 네오세미테크는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우회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우회 상장은 기업 공개 IPO가 어려울 경우에 뒷문으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지금이야 셀트리온 잘 나가지만은 과거에 IPO를 하려고 했는데 빈번히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ORChe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고 코스피로 이사를 갔죠. 그에 반면에 똑같이 우회 상장했던 네오세미테크는 2008년에 영업이익이 잘 내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300억 원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했지만은 나중에 대규모 분식이 발견되면서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7천여 명이 들고 있었고 시가총액은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다고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지식경제부가 기술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기도 했고요. 산업은행으로부터 글로벌 스타 인증 기업을 채택되기도 했고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직접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고 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이제 분식이 발견되고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같이 잘 된 경우도 있지만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제 기관들 관련 업계에서는 우회 상장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규제 당국은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와 좀 유사한 게 요거 같은데요. 임상시험 성공 표현 불가라는 새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건 2020년 2월 10일이고요. 이건 아마도 HLB가 임상성공 발표 후에 주가가 엄청 급등을 했었죠. 근데 HLB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임상 관련해서 뭔가 결과가 있다고만 하면은 다 막 상한가를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뭐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시장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락할 때는 뭐 공매도 금지랑 여러 가지 그런 대응책들을 내놨고 또 이때는 다 급등을 하니까 이런 새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HLB가 한 10월쯤에 9월 30일에 이제 발표해가지고 시장이 원래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HLB 혼자 이렇게 시장을 다 끌어올리면서 분위기를 전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공시 의무는 뭐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연관성 요건, 중요성 요건, 구체성 요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연관성은 기업이 지금 영업하는 거랑 관련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는 거고, 중요성은 투자자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자, 둘을 뭉술하는 것을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연관성 요건에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 또는 기업 경영활동 등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경제, 금리, 산업정책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테마주도 아닙니다. 테마주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요건은 어떤 게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냐,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액 10% 이상, 아니면 자기자본 10% 이상, 자기자본이나 자산총액의 10% 이상 이런 것에 영향을 줄 경우이고요. 일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으면은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성 요건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이어야 되는데 제외되는 걸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현 가능성 및 구속력 낮은 MOU 이런 것들, 텀시트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최근에 HLB 단기 차익금 감소 결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있죠. 자기자본 대비 10%입니다. 이 600억 원이 10%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자기자본 10% 이상 채무에 관련된 사항, 그래서 중요성 요건에 해당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정성 원리 정리로 들어가기 전에서 이게 보면은 순환론증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론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안정성 정리는 이 순환논리 부분을 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히 비교를 해보려면은 순환논법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예시가 있는데 순환논법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순환논법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순환논법은 유효하다. 이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명제 기억은 옳다. 왜 옳은가? 니은이 옳기 때문이다. 니은은 왜 옳은가? 다시 명제 기억이 옳기 때문이다.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럼 성경은 누가 썼는데? 신이 썼지. 그 신이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은 누가 썼는데? 신이 썼지. 암 걸릴 뻔했습니다. 예시를 많이 보면은 이해가 될 텐데, A 화석은 5억 년이 되었다. 어떻게 5억 년이 되는지 아는가? 5억 년 된 지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지층이 5억 년 된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5억 년 된 화석 A가 발견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 논증의 오류는 그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을 다시 사용하는 데 생기는 겁니다. 성결 문제의 오류, 결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전제로 삼는 오류, 그리고 순환 논리 오류,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엑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 순환 참조, B1에다가는 는 A1, A1에다가는 는 B1 하면은 두 개가 서로 계속 참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결과가 원인. 그래서 매우 헷갈리게 되는데, 수학에서는 저번에서 다뤘듯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리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시 또 보겠습니다. 앨리스에서 나오는 건데, 소용없어. 여기 모두 미쳤으니까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지.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하는데, 미치지 않았으면은 여기 없을 테니까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대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미쳤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미쳤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 미쳤기 때문이다. 완전히 순환 논증이죠. 그래서 이거 문장을 대우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문장을 쓴 겁니다. 사실 이런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문장이 엄청 길고 현혹스럽게 쓰면은 솔직히 구분하기 어렵죠, 생각보다. 예시들을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네는 가난해. 왜 가난할까? 경제적으로 굽힘하기 때문이야. 굽힘한 건 뭘까? 돈이 없는 거다. 돈이 없는 건 뭘까? 가난하기 때문이지. 계속 도는 거죠. 너 어디 가고 있어? 너 따라가고 있었어. 나는 너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엑셀에서 A1, B1 이거죠. 그리고 이제 도둑 3명이 보석 나누는데, 나는 3개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데, 왜 너 가지냐? 내가 두목이니까. 너가 왜 두목이냐? 내가 더 많은 보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공부가 쉬워질까? 공부를 잘하면은 쉬워. 그리고 이건 순환 정의인데요. 평원이 무슨 뜻이냐니까 들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들 무슨 뜻이냐 찾으니까 평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뜻이 뭔데? 평원은 들이고 들은 평원이야. 그래, 옛날 영화에서 적분이 뭐냐? 미분 반대야. 미분은 뭐야? 적분 반대야. 악하라의 뜻은 악하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왜냐? 그게 옳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CEO 자리 주시오.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오바마 사이요. 오바마한테 가서는 따님을 주시오. 왜 그래야 되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입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술 마시고 있어. 왜 술 드세요? 잊으려고. 뭘 잊으시는데요? 술 먹는 걸.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업무 경력 없네? 일을 해야 싸죠. 그럼 일을 해.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업무 경력이 없잖아. 이렇게 빡치고. 그래서 저렇게 사례로 보면은, 야, 좀 재밌기도 하고 저거를 모를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뭐 논술 이런 글들에서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립하려는 명제가 결론과 전제에서 똑같은 말로 되어 있다면은 뭐 당연히 다 눈치를 채겠지만은, 이게 같은 의미이면서도 상당히 다르게 표현이 되면은 우리가 이게 같은 명제라는 것을, 전제랑 결론이 같은 명제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앨리스에서 대우 명제를 썼던 것처럼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그 논증의 결론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순환적 논증, 성결 문제의 오류의 요구의 오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명제를 진림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 근거가 명제 자기 자신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전제로 삼으면 이런 순환 논증, 성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또 예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언제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경우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이거 순환 논리죠. 사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공동체의 이익이고,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 감정과 의사를 표현할 자유,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순환 논증을 해결한 게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증명 부분을 볼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메타 수학의 수학화를 이뤄낸 거죠. 괴델수를 활용해서 이 명제들을 숫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타 수학이 있고 수학이 있고 이 안에 또 수가 있고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명제랑 메타 수학의 명제의 차이점은 뭐냐?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수학 명제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2는 수학 명제이다라는 것은 메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명제랑 메타 수학 명제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별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는 수많은 역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이 잘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 이 메타 수학의 명제를 가지고서 수학 명제의 증명 방법을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메타 수학의 명제이기 때문에 수학의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대충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많은 역설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궤들이 한 것은 이 메타 수학 명제를 수학 명제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학 명제에서 쓸 수 있는 증명 방법, 귀류법을 사용해가지고 증명을 해낸 게 바로 불안정성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수학 명제를 수학 명제로 바꾸는 게 궤들수,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